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자, 오늘은 귀농 신청서 작성하는 거 얘기하면서 제가 2달 전에 배수로 문제 얘기할 때 시골에 계신 분들도 뭐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귀농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신청서 작성하는 거 요령을 알려드리면서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보통 2월 달에 상반기 접수를 받는데, 실제로 그거를 작성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미리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신청서를 보면서 얘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24년도 상반기 귀농 농창업자금 관련된 지침서와 신청서예요. 자, 이거를 미리 보고서 써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자세한 항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준비가 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써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쓰면 신청서 쓰는데 뭐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월 달에 이게 공고가 나고 신청서를 접수를 하잖아요. 너무 늦어서 다음으로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항목을 봐야 되는데요. 또 새로운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체험농 하시는 분들,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도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더라고요. 왜냐면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으면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를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체험농장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전화번호들 되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보다 이제 더 손쉬운 방법은 귀농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가시면 귀농 담당자가 있어요. 그 담당자한테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저거는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물어보면 그거는 예산으로 지원이 안 돼요, 이거는 예산으로 가능해요 하면서 다 알려주고, 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몰라도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만약에 모르면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서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귀농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제 3억 이렇게 대부분 받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는 귀농 하시는 분들이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분은 3억을 받는다, 어떤 분은 3억을 못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3억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농심부에서 이제 신용조회를 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대출이 있거나 빚이 있거나 아니면 세금을 못 냈거나 막 연체된 게 있거나 카드 정지됐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좋겠죠. 점점 금액이 깎이겠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신청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뭐 사업 대상자 보면 뭐 65세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점수가 가족이 전부 다 오느냐, 내가 혼자만 오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온 가족이 다 올수록 점수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귀농자금 받았으니까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덤벼들어갖고 이렇게 바보듯이 했구나, 이렇게 색안경 끼는 분들 끼고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시골에 계속 주소가 돼 있었는데도 귀농자금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배수로 문제 확인하면 해결 영상 올리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시골 살아도 귀농자금 받을 수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제촌 비농업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농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골에서도 다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귀농자금을 받으려면 외지로 1년 이상 나갔다가 주민등록 옮겼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귀농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에 30억이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3억씩 받으면 10명이지만 어떤 사람은 3억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받을 수도 있지만 1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0억 예산의 일부를 이런 제촌 비농업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게 있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농협에서도 모르고 농심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잖아요. 저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뭐 면접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귀농자금 받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지려고 하는구나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해주는데 점수가 그런 데서 갈리는 거죠. 뭐 가족이 다 오냐, 뭐 수업을 얼마나 들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면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갈리기는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사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자식이 농업경영체 등록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랑 계속 농사를 졌어도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것도 방법이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골로 귀촌을 해가지고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났어.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똑같이 저처럼 제촌 비농업인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수 실적 있잖아요. 이것도 점수에 반영이 되는데 온라인 교육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40점밖에 인정을 안 해주죠. 자, 그러면 문제가 또 뭐냐면 100시간만 받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부 지침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00시간 몇 점, 200시간 몇 점, 뭐 그 이상 몇 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정해진 점수들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 받을 수 있겠다, 이게 대충 계산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100시간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200시간 이상 무조건 들으세요. 그러면 점수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버 교육 등은 40시간 인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 포털에서 많이 들어봤자 오프라인 교육 받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40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D등급 부여, 평가 과목에서 최저 D등급 부여. 그러니까 100시간 미만이면 최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시간 이상 받아두면 이 점수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들을 전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택 구입, 신증축 개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7,500만 원을 한도내에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지원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농협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적용 제외잖아요. 귀농을 하시면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올인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를 하고 뭐 수학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키워서 뭐 과수원을 인수한 게 아니면 나무를 키워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뭐 손가락 밟고 있을 거예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4대 보험 들어가는 거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60시간 미만은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알바를 좀 하긴 하는데, 저는 아예 허락을 받았어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유서 써서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제출을 해요. 그러고서 60시간 미만 근로를 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풀칠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귀농을 하면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걸 넘으면 규정 위반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벌어도, 왜냐하면 이 정도 벌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일용직으로 그냥 나가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시골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주니까 일한다고 해도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60시간 세금 받고 세금 내고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60시간 미만이고 3,700만 원 이하로 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건 뭐 자금 사용 용도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구매할 수 있고 트럭 구매할 수 있고 뭐 묘목 구매할 수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농기계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큰 거는 돼도 작은 것들은 대부분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쓰려면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5천만 원 이내,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이내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준비를 하다 보면 농장 조성만 하는데 이 돈을 다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종자 사고 뭐 이런 것들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농기계 이런 것들 다 트럭 사고 해야지 택도 없어요.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럭을 샀어. 그럼 취등록세 들어가잖아요. 취등록세는 내 돈으로 내야 돼요. 보험료 내 돈으로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안 해준다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택구입도 마찬가지고, 주택구입도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얼마큼 이내에, 그리고 뭐 얼마 이내에, 뭐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뭐 대출 한도 여기 있네. 세대당 대출은 3억 이내, 그리고 주택 구입 신청은 7,500만 원 한도 이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고서 내가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전 대출도 있네요. 사전 대출도 이제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고, 뭐 부동산 같은 것도 계약금 안 주면 안 해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귀농 이게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가 됐으니까 그냥 계약서 없이 한 번에 하자.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해줘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가 먼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먼저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들 미리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없는 상태에서 미리 먼저 쓰고 나중에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서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서류를 낼 때 그 창업자금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소는 옮겼는데 세대주로 안 해놨어. 그러면 안 돼요. 세대주로 꼭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확인 서류들 전부 다 받아야 되고, 사업자 선정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하나씩 다 나오고, 심사 결과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항목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이걸 읽어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찾아가세요. 농업기술센터에 담당자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신청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신청서 보면 농지 규모 있죠. 저장시설, 농기계, 사육 두수, 뭐, 내가 정부 보조는 얼마 받고, 융자는 얼마 받고, 내 돈은 얼마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생각을 해놓고 예산을 분배를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면 이거 쓰는데 오래 걸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청서 위에 또 계획서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이 계획서를 보면 영농 규모, 뭐 논이든 밭이든 과수원이든 목초지든 뭐 소유로 할 건지 임차로 할 건지 다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 밭을 뭐 사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그 주소하고 평수하고 이런 거 다 쓴단 말이에요. 사이즈를 얼마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내가 하우스는 어떤 식으로 지겠다. 단동으로 몇 개를 지겠다. 아니면 연동으로 몇 개 지고 단동으로 몇 개 지고 뭐 1중으로 지고 2중으로 지고 3중으로 지고 하겠다. 이런 것들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쓰는데 어떻게 쓰냐.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하우스 짓는데 1억 5천 쓰겠어. 그냥 그게 1억 5천 쓴다는 게 아니라 1억 5천이 왜 나왔는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견적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생각을 하고 견적서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고, 토지는 어디에 있는 땅 몇 평을 매입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담당자들이 그 신청서를 냈을 때 보고 그 주소에 가서 확인을 해봐요. 그 땅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지 묵히고 있는 땅인지 뭐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이 사람이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PPT를 띄워갖고 면접 볼 때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도 미리미리 가서 다 확인하고 미리미리 섭외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땅 구하는 게 뭐 당장 그때서 기농 결정되고서 그때서 찾으러 다녀야지 땅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그리고 1년인가 2년 이내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집행 못하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창업자금 받지 못한다 이런 규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보면 뭐 가축은 얼만큼 하고 농기계는 어떤 게 필요하고 뭐 온실도 필요하고 비닐하우스 필요하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부 항목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은 언제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환 계획 이런 것들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추진 계획서 보면 뭐 이렇게 사업 규모는 어떻게 하고 창업 자금, 기타 자금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고 이런 것들 다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막상 그때 가서 막 하면은 대충 하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만나서 확인해보고 결정을 하고 예산 분배해서 직접적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창업자금 이게 어떻게 갚을지 뭐 이런 것들 사업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변경 어떻게 할지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전부 다 보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취업신고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주 60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겠다 이런 거 할 때 이거를 신고를 해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내가 귀농자금 받은 거 아는데 딴 데 가서 모르게 막 일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또 신고 정신이 쓸데없이 투철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걸 썼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신청자 심사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이주 가족수 본인 포함. 그래서 D는 2명 미만 2점, 전부 다 가면 뭐 5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육 이소 보면 자 8시간 이상이 D고 100시간 이상이 C예요. D는 빵점, C는 6점, 250시간 이상이면 10점.
그래서 100시간 이상이면 그냥 멈추지 말고 그 이상의 교육을 계속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 후 농촌 거주 기간. 그래서 뭐 1년이 넘었냐, 1년이 안 됐냐,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년, 미리 가서 1년 이상 있다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지침 문부조항 10점 이렇게 됐죠. 이거 점수가 크죠. 그리고 영농정착의혹 20점. 이제 영농정착의혹 20점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면접 볼 때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확실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달라져요. 이 점수 보면은 가장 크죠. 20점짜리. 20점짜리 밑에 또 보면은 뭐 융자금 상환 계획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올해는 얼마, 내년에 얼마, 그 다음에는 얼마,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또 이게 계획서를 쓸 때 비료값은 얼마, 거름도 얼마, 살충제 얼마, 살균제 얼마, 뭐 일용원소 얼마, 영양제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구체적으로 1년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간 뭐 과일나무라면 한 주당 연간 10일량이 얼만큼이니까 내가 몇 주가 있거나 몇 평이 되니까 한 이만큼이 필요하다.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뭐 인터넷에 어디 보니까 이거 기준 이 정도면 얼마 하더라. 그래서 나는 1년간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평당 단가를 또 계산해야 되겠죠. 수확량이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올 거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막 꿈을 집어넣어갖고 너무 높게 잡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대충 이 평당 얼마가 나오는지, 수확량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평당 단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가가 얼마인지 이 사람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거짓말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일만큼의 수확을 할 건데 그 수확량이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는지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확실하겠죠. 근데 그걸 입증 못하고 대충 막 이렇게 될 거야 희망사항을 넣어서 하면 점수가 깎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농계획, 자금 조달, 투자, 이제 회수,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에서 가장 크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되는데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몰라요. 왜? 평당 단가를 계산 안 해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들 엄청 많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소소한 거 하나하나 사다 보면 그게 몇백만 원이라고 1,0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들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계획을 다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심사관들이 심사를 할 때 점수를 어떻게 줄지, 그리고 내가 대충 요거까지는 한 이만큼의 점수를 받겠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귀농자금을 받을 때 훨씬 더 남들보다 점수를 높게 받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작성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 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짜서 제출을 하면 면접 당일날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또 완벽하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작성을 해보시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만약에 이걸 했는데 2달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과감하게 그 다음으로 넘겨서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급하게 한다고 해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2월에 해서 3월에 이제 뭐 발표한다 치고 그 땅 구입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그 해 농사 못 져요. 예를 들어서 빨리 땅을 구해서 4월에 땅을 구했다고 칠게요. 그 비닐하우스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 1,000평 정도 연동하우스 큰 걸로 하면 한 달 걸리거든요. 비 오면 한 달 넘게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끝나도 5월 6월이라고 쳐요. 5월 6월 되면 그때 뭐 심을 건데요? 많지 않죠.
그리고 심는다고 해도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5월, 6월에 절대 못해. 왜냐면 내가 계약 이제 선정이 3월에 발표하는 선정이 됐어요. 땅을 그래 4월에 샀다고 쳐요. 4월에 샀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지려면 4월에 바로 비닐하우스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닐하우스 견적도 다시 받아보고 뭐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계약금 딱 입금시키면 그 사람들 그때서 재료 준비해요. 근데 재료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철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철강값이 막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면 미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공급이 빨리 안 될 수도 있어요. 재료 했는데 주문해가지고 오는데 최소 한 보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최소 보름 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뭐 한 달이고, 그러면 그냥 6월달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6월달 지나서 이제 그때서 뭐 준비하고 뭐 하면 바로 심는다고 해도, 빨리 한다고 해도 최소 한 달은 걸릴 텐데, 뭐 7월에 심게 될 텐데, 농사 어차피 못 짓잖아요. 겨울에 뭐 후반기에 해도 농사 못 짓는 건 또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 급하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해는 농사 못 지니까 차라리 1년 늦춰서 여유롭게 더 공부하고,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장조사 잘 해보고 해가지고 확률을 훨씬 더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계획은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누구 하나 트집을 잡지를 않아요. 뭐 경영 전문가들 진단을 해도 뭐 이 계획에 대해서는 트집을 안 잡아요. 그런데 이제 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뚱맞게 자연재해로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귀농자금 받으시는데 훨씬 더 원하는 만큼 받고 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